사실 이 책 제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 제목 굉장히 유명하지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 네네. 우리 밀란 네. 쿤테라. 네. 체코, 프라 체코. 아, 유럽 분이시구나. 네. 아, 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가미된 네. 원제가 너무 복잡해요. 존재- 참을 수 없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두 개 차이가 제가 분명히 그 책에 이제 풀어 놓으셨잖아요. 네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뭐가 다른가? 아, 그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브 용법이거든요. A 오브 B. 고뇌 오브 제작자. 그럼 제작자의 고뇌인가 고뇌의 제작자인가 뭐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브 용법을 원래대로 하면은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맞아요. 존재. 그러니까 뭔가에 네. 존재가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가벼움을 참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움과 무거움의 밸런스에 대한 고민인데 이 존재라는 게 이게 마케터가 이제 이 제목 그대로 하자니까 한국에서는 존재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서 뜬 책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요소로 존재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이게 철학처럼 보인다. 철학책처럼 어려워 보인다. 소설인데 철학책처럼 보이면 안 된다 해서 바꾼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는데 뭐야? 이게 뭐란 얘기가 되게 모호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느낌.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의 줄거리나 내용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뭐 내용도 없고.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상을 탄다는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나름대로.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요. 네. 철학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읽고. 네. 이게 영화화 된다고 해서 프라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가 됐었거든요. 철학책이 어떻게 영화화가 되지? 라고 봤더니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명에서 사랑 이야기인데 되게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과 무겁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사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무겁게 사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싸울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가볍고 무겁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도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움과 가벼움을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고 밸런스가 맞았을 때 가장 그런 것들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럼 이 책이 로맨스 소설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전체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아, 그 장르는 이제 그런 장르인데. 네. 게다가 사랑 싸움이에요. 재밌는데? 티격태격해서 뭐 이렇게 가고 아니 왜냐면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니까. 맨날 싸울 텐데? 그러니까. 그 연인은. 네. 그래서 사랑 싸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뭐 삼각관계도 나오고 다 있네 있을 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철학책처럼 보시지만 줄거리만 따라가면 사실 그래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네. 소설들이 있는데 제가 읽은 책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들을 제가 찍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앞으로 꼭 읽어봐야지 네. 이제 독서 리스트를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완벽함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한번 그러니까 꼭. 너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맥락만 듣고 넘어가. 네, 해서 그냥 줄거리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렇게 대사가 어려운가요? 제가 아직 책은 못 봤는데.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많은 분들이 수능 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네.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해야 된다.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왜 행동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알고 이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르더라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남는 큰 상이 나한테 무엇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맥락적으로 큰 거시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미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줄거리는 잊어버려요. 오히려 큰 줄거리는 없어지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작가님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예루살렘의 하이히만. 아이만. 사실 저는 이 책은 제목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네. 이제 좀 생소한 책이긴 한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나는 직업으로서 그냥 했는데 이 직업이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직업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성찰을 담은 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작가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만의 직업이 뭐냐가 문제였죠. 맞아요.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독일 장교였고요. 히틀러한테 유대인의 수송을 명령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은 그냥 수송하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들을 수송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직업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잡아놓은 게 몇백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유대인 그런 전범 재판 때 유대인을
죽음으로 이끈 원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직업 군인으로서 나의 직업에 충실해서 한 거다. 실제로 자기는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 수송만 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세계적인 논란이 됐어요. 책에 이제 소개해주신 그 하이히만, 아이히만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해야 돼. 나는 이걸 안 하면 당장 내일 굶거나 그렇죠. 밥벌이가 안 되는데 불합리한 일이야. 혹은 이제 사회에 반하는 일이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내가 못하겠다. 내부 고발을 하자. 그러면 누가 날 책임져 줄 거냐. 그런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뭐 정권도 바뀌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정권이 바뀌면 항상 저번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무언가를 수행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인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라. 예. 그랬을 때 밑에서 블랙리스트 내가 작성해야겠다가 아니라 작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받아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무원이고. 그렇죠.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친구 뭐 공무원인데 이걸 해라고 했는데 거부하면 난 잘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너도 책임 있으니까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한데 솔직히 내가 당사자라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사회 시스템이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은행, K은행에 인사 비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사람이 인사팀장한테 얘네들을 채용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인사팀장은 그걸 듣지 않으면 자기는 잘리고 그래서 그 명령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판단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네가 거부를 했어야 됐다. 이게 사회적인 판단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앞에 생인데 이상하게 갖다 붙이시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마약을 권장하는 방송을 해라. 그러면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거 할 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하면은 안 하면 내가 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글쓴이가 한나 아렌트거든요.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살아라. 시키는 걸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키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살면 당장에 거부한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하다가 이렇게 전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이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은 이제 이 아이만 실제 인물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물론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알세 신잡에서도 이 개념이 이제 나와서 히트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 악행을 해야지라고 해서 꼭 그게 악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서 그냥 저지르는 나의 평범한 행동들이 악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지금 톱니바퀴인데 어떻게 보면 큰 회사의 톱니바퀴인데 그렇죠. 이 톱니바퀴가 알고 봤더니 뭔가를 깔아뭉개는 그런 뭐 캐터필드의 뭐 톱니바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그 얘기하자면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뭐 팀장이 시켜가지고 이제 하청업체들 불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아니야 깠어요. 근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한 달 밤새 가지고 PPT 했는데 사실은 한 10개 업체 중에 1개 선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악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 확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기라도 해주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되게 악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평범한 그 사람의 업무인데. 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 사실은 10개 업체 중에 하나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좀 되긴 어렵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러면 내가 여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지를 잘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철학적인 고민을 감히 제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식 편의점을 보면서 그렇죠. 저도 이런 고민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나? 요즘에도 이제 내부 고발이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게 많으니까.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대표님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자, 다음 책은 드디어 이제 제가 읽어본 책입니다.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 어떤 제목이든 마음에 드세요?
저는 상실의 시대가 훨씬 그죠? 더 맞다고 생각해요. 상실의 시대가 뭔가 이 가진 것도 없지만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세대의 그런 청춘을 잘 표현한 제목. 그리고 노르웨이 숲 자체가 노르웨이안 우드인가 원래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실제로 하루키가 노르웨이 숲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음. 비틀즈 노래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노르웨이산 가구라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그 숲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네. 그렇죠. 상실의 시대는 진짜 이 소설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렸을 때 또 상실의 시대를 봤잖아요, 그 둘이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볼 수밖에 없었죠. 음. 야당 공부한 책이었거든요. 공부를 안 하시고 뭘 했는지는 알겠네요. 사실 이제 그때 음. 저도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상실의 시대를. 고등학생이 읽을 그런 야함의 수준이 굉장히 강한데. 그죠. 이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표지 아실 거예요. 약간 파랗게 돌고 가운데 빨간색 이렇게 사람인가 뭔가 실루엣 이렇게, 그쵸, 그쵸. 다그 표지로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 표지 이제 돌려가면서 책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 소설을 읽고 뭔가 이 철학적인 이야기나 뭔가 우리의 대변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야하다. 그다음에 그쵸. 야, 이 미도리 영화 누가 어울릴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전지현하고 막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 상실의 시대가 우리나라에만 히트한 책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엄청 히트를 한 게 맞고요.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상실의 시대를 지금 세대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게 왜? 이게 뭐가? 근데 그게 그 세대 때 읽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저보다도 더 앞선 세대들이 주인공이죠. 와타나베가. 그렇죠.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안 오고 일본은 이 세대들을 전공투 세대라고 합니다. 전공투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이제 68세대? 60 몇 년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68혁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그 전 세대들은 대의라는 게 있었어요. 대의, 큰 뜻. 그 대학생이 되면 대의를 찾아. 대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그럼 막 서로 하면서 우리의 이상 뭐 이런 것들 공동체 사회가 아직 살아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뭔가 독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떨치고 일어나자 하면서 막 싸우던 시대입니다.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부 우리 다 같이 한번 경제를 부흥시켜보자 이러던 세대예요. 그럼 뭐 개인적인 휴가 이런 거 다 반납하고 회사를 위해서 소설에도 보면 다 같이 시위하러 나가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공동체. 근데 그 시위하는 사람한테 이 와타나베 주인공이 야 너도 나가야지 대학생이니까. 내가 왜? 난 안 나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공동체 시대의 사람이 개인주의 시대의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접점이네. 그 시대거든요. 그러면 와타나베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고 그런 뭐 사회가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넌 꿈이 뭐니? 하고 싶은 게 뭐야? 대학생인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얘가 왜? 이게 뭐가 문제야? 그때는 이런 게 새로운 인간상이었던 거예요. 약간 냉소적이면서도 이건 뭐지? 우리가 이제 야하다는 게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섹스나 이런 것들에 좀 탐닉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개인주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대의가 사라지니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68혁명이라고 파리에서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표어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섹스를 허하라. 68혁명이 한국에서 왜 유명하지 않냐면 그때가 우리가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당한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68혁명 덕분에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히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프랑스에서 시작했네요. 그렇죠. 권위주의. 그러니까 이건 이래. 어른들의 말은 따라 이랬는데 내가 왜 반드시 왜 그래야 돼? 뭐 어떤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싸우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문화적으로 보자면 68혁명이 엄청난 파급 그렇죠. 그런 혁명이네요. 그 후로는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독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못 들어온 거죠. 68년도에서 68혁명인가?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딱 이 하루키에 나오는 와타나베가 그런 혁명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세대를 상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상실의 시대냐? 공동체의 뜻, 같이 일어날 대의 그런 게 없어진 시대예요. 그럼 내 앞에서는 그냥 개인만 남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라는 게 굉장히 어울리는 제목인 거죠. 그렇죠. 이 제목을 우리 뽑으신 분 어떻게 뽑으셨을까?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우리 개츠비 얘기했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하루키가 개츠비의 완전 팬이에요. 아. 히츠자레의 완전 팬이어서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에 소개를 한 다음에 상실의 시대에 뭐라고 써냈냐면 그 선배가 있거든요. 맞다는 선배 있잖아요. 이 선배가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은 나랑 친구가 될 수 없지.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 히트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위대한 개츠비가. 그럼 하루키가 이렇게 이제 네. 소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상실의 시대가 히트를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위대한 개츠비가 그래서 히트를 한 거예요. 대단한 작가네. 일본은 개츠비 되게 좋아해서요. 갸츠비라는 왁스 있잖아요. 알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 개츠비 상표예요. 어쨌든 참 상실의 시대 이제 저희가 젊을 때 안타니까 좀 그런데 소시적이 읽고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읽으면 지금 20대는 저희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련하게 또 첫사랑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아 이때 이랬지. 그리고 지금 하면 이해가 되게 많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었거든요. 야에서 본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아 이래서 얘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상실의 시대를 읽은 분들이 지금 다시 읽는다면 처음에 와타나베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 와타나베 나이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40대 여기서는 40 몇 세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사실 몇 개 준비한 게 더 있는데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요거는 퉁쳐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그 다음에 곰스크로 가는 기차, 네. 그리스인 조르바, 고도를 기다리며 요 네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의 이런 아픔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작가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고도를 기다리면은 살짝 격이 다르다면 나머지 세 개는 정말 잘 맞기도 한데 이거를 좀 퉁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 중에 노인과 바다가 제일 대표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노인과 바다를 왜 언급을 드렸냐면 네. 사실 노인이 낚시를 하는 이유는 물론 먹고 살기도 하기 위해서긴 하지만 그냥 왜 그런 큰 고기를 뼈를 다 잃어가면서도 하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닌가. 네. 아까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노인과 바다를 옛날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랑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의 파도는 완전 다를 것이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인과 바다를 보고 나면 뭐 인간은 부수순 있어도 파멸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해석을 달리는데 그게 훨씬 더 진짜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10대 때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이상해요. 그냥 일러스트만 기억이 남아요. 큰 물고기 뼈만 남아있는 거. 물고기 이따 말고 막 이러고 있고 이게 뭐지? 20대 때 읽으면은 노인이 약간 솔루션을 주고 싶은 거야. 왜 이러지? 그러면 고기를 운반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30대 직장인까지도 그렇게 되고요. 한 40대나 50대쯤 되면은 약간 노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60대, 70대가 되면 막 울어요. 그래, 내가 이 노인이지. 그게 뭐냐면 75일 동안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면 뭔가 딴 걸 모색해야 되잖아요. 어부가 75일 동안 고기를 못 잡고 있다. 근데 그냥 또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사투를 벌여서 잡아요. 그리고 배에 묶고서 오는데 상어들한테 다 뜯어먹혀요. 아니 이런 거 왜 해? 너는 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오늘 출근하는 나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있다가 뭘 하기 위해서 오늘 출근을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해.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노인이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고기를 잡는 거죠. 나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보면서 그냥 노인이 나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감정이 이입되는 거죠. 네. 어렸을 때는 사실 노인과 바다에서 저도 이제 되게 제가 언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초중고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왜 상을 탔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노인 바보 아니야?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이 이래. 그러니까요. 기승전결도 없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일상 루틴을 엿다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내가 노인과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어쨌든 이 사람이 정신을 파멸시킬 수는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이 되게 지겹고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을 굴러가는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살아가는 거 좋다. 다만 어떤 앞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네. 곰스크로 가는 기차. 그 다음에 그리스인 조르바. 그렇죠. 곰스크는 살짝만 소개해드리면 네. 되게 전설적인 소설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딱 나와서 히트한 게 아니라 어느 독일과 대학생이요. 그 무슨 독일어에 관한 수업을 하는데 출석에 빠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야 너 그러면 벌로 이걸 번역해 오라. 한국. 예. 레포트로. 그래서 짧은 단편소설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대학가에 돌면서 구전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레포트를 대신해서 번역했던 그게 유명해지면서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그러다가 그게 베스트 극장까지 나왔어요. MBC 베스트 극장. 곰스크로 가는 기차가. 네. 그리고 그게 정식 출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곰스크라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가는 거죠.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가서 결혼해요. 와이프랑 같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역에서 잠깐 내려서 쉬는데 기차를 놓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떠나고 싶어 하고 와이프는 여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자. 그러다가 나는 너를 버리고라도 갈 거야 하고 딱 나서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해요. 그럼 계속 이 사람은 떠나려고 곰스크로 가려고 하고 와이프는 그냥 여기서 머물자. 그러다가 이제 임시직이었지만 나중에 교사까지 그 마을에서 얻게 되면서 이 사람은 결국 여기에 머물게 되거든요. 계속 이제 언젠간 곰스크로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향인 곰스크를 가자가 아니라 네. 현실에서 행복을 찾자 약간 그런 소설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씁쓸한 거죠. 나는 꼭 가고 싶은데 곰스크. 네, 이 사람은 가고 싶은데 결국 현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혹시 연식이 좀 되셨으니까 네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 네. 정도까지.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안 보신 건데 왜냐하면 그게 아주 오래된 영화는 아니거든요. 엄청난 곡을 작곡하고 싶어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임시 교사로 취직을 해요. 근데 교사직도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60 정년퇴직이 된 거예요. 꿈도 못 이루고. 내 꿈은 이건데 결국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화니까 감동적인 결말이 돼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관현악을 연주하면서 너의 최고의 곡은 이 제자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건데 근데 여기 곰스크는 그냥 그렇게까지 안 가고 곰스크로 가고자 하는 아련한 눈빛 하면서 끝나거든요. 우리 직장인들이 현대인들이 다들 아련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면은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언젠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곰스크네. 항상 곰스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반대로 또 이제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인 조르바. 저는 또 히랍인 조르바로 또 이제 배웠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어쨌든 네. 그리스인 조르바가 또 이 혈의 의식과 권위주의와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대인을 표현한 그런. 근데 이게 약간 이게 길어져서 안 되는데 그러네. 왜냐하면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요 원래 그리스인 조르바 작가가 니체 연구가예요. 니체 사상을 바탕으로 해요. 니체 어렵게 유명한데. 니체가 원래 인간은 낙타, 사자, 어린이 단계로 성장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낙타가 곰스크로 가지 못하는 그냥 일하는 직장인들인 거예요. 낙타. 그러니까 뭐 시키는 거 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사자는 그거보다 좀 더 주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그냥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단계 인간이 조금 더 성숙하면 어린이. 그냥 하고 싶은 걸 막 자유롭게 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자유로 가야 된다. 조르바가 그 어린이가 사람으로 현현하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형의 모습이네. 니체 입장에서는 이상형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내키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제가 이제 이 위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게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네.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다만 조르바가 지금 보면 미친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자유인인가요? 사장이랑 같이 뭘 하는데 사장이 이제 어디 가서 뭘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갔거든요. 안 와. 그래서 뭐야 하는데 전화가 오더니요. 여기서 그 어린 여자를 만나서 뒹굴고 있는데
한 일주일만 놀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한 사람인 거예요. 아, 니체 실망인데. 그래서 약간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도덕이나 율기, 법률이란 가치관을 보자면, 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조르박이도 해요. 아, 지금하고는 약간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그 당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데 하나만 딱 더. 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회심의 질문이군요. 현대인 시리즈예요. 이제 노인과 바다에서부터 네, 네. 제가 이제 이걸 꼭 이렇게 결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세일즈맨의 죽음. 아, 에 보면 현대인의 중년 아버지가 네. 생각난다. 보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면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아들로서.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로서 또 완전 또 자녀들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오는데 약간 이 세일즈맨의 죽음은 약간 그런 느낌의 아버지의 이게 고뇌가 들어있지 않나라는. 이게 현대인 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감정이입도 많이 하시고 지금. 아니 아버지가 네. 이제 돼가면서 그런 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지금 아버지들 40대 아버지들 말고요. 맞아요. 70대 80대 아버지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세일즈맨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보험금을 타는 이거 뭐 보험 사기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성공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험금을 타는 방법밖에 없다. 세일즈맨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과 틀어지는 계기가 젊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어떤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틀어지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엇나가기 시작을 해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볼 수 네. 있는 기회가.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엇나간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 너무 강하다. 근데 또 옛날 아버지들은 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못하시죠. 이러고 있으니까 왜 저래 하면서. 서로 너무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풀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진짜 우리나라 70대, 60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들이랑 너무 지금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네. 이 편의점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서 진짜 가부장 시대의 아들로 살다가 지금 MZ 시대의 90년대생들의 아버지가 그렇죠. 된 분들이잖아요.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그래서 뭐 딸바보라는 말도 있듯이 애들이랑 막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못 받아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야지.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육아휴직하고 그냥 나는 애들이랑 놀 거야. 이렇게 반대급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가지로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인 3부작 해가지고 노인과 바다, 홈스크로 가는 길 지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여쭤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일즈맨의 죽음도 제가 꼭 한번 읽어보려고 또 이 독서 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과연 얼마나 읽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3편 나왔을 때 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참을 수 없는 존재. 집에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기 안 소개했지만 아까 기피의 강요 6페이지짜리 6페이지짜리. 작가님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안 바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민망하네. 어쨌든 나와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책 제목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대부분 제목 들으면 다 아실 만한 책들이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지식 편의점 보면서 그런 내가 제목 많은 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핑제 느낌. 독서 도핑.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책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포인트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작용들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을 만약에 한다가 고전을 좀 읽고 싶어. 고전 문학, 뭐 현대문학이든 뭐 좀 유명한 그런 명작 소설들을 읽고 싶다. 그러면 조금 알고 있는 것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제목만 들어봤던 소설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편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요. 사피엔스 이런 거 소개해 주시고. 책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